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 6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을 하면 일단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중국에는 명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진족과 일본, 그리고 기타, 류크, 시암, 자와 같은 기타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국가들을 토대로 조선이 어떤 외교 정책을 취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그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모두 다 쫓아버리고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통일을 해서 강력한 국력을 내세워가지고 주변 국가들한테 조공책봉 체제를 요구를 하였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 명나라는 문화 수준이나 무력 이런 국가 그 군사력이나 모두 우리나라보다 앞섬을 인정을 하고 우월한 지위를 모두 인정을 하고 사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럼 사대 관계를 맺고 조공책봉 체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명나라의 속국이 되는 건 아닌가요? 뭔가 신하 같은 느낌이 강한데 뭐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공책봉 체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과서 65페이지에 오른쪽에 조공책봉 체제를 정리해둔 메모가 있어요.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공책봉 체제는 중국의 주변국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절을 파견을 한대요. 근데 사절이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가지고 가요. 예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조공품을 바치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절들의 그 나라, 주변 국가들한테 직책을 부여하고요. 책봉도 해주고 하사품을 내려요. 조공품이 오면 하사품을 내려요. 이 하사품이 굉장히 양도 많고 진귀한 물건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공책봉 체제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그 국가 간의 그 상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교 관계이기도 하고요. 국제 무역의 형태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도 실리를 추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변화를 조금 살펴볼게요. 명을 상대로 조공책봉 체제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하지만 태조 시기에 들어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표전을 정도전이 작성을 했었는데 명나라한테 보내는 표전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명나라가 약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트러블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과 명나라의 관계가 조금 악화돼가지고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명나라가 정도전을 당장 명나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점점 관계가 약화됩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다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이런 사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리를 추구했는가 하고 봤더니 일단 명나라의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조선은 명예 황제를 중앙의 천자로 인정을 했고요. 또 명나라는 조선을 변방 제후의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방 제후의 지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선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뭐 이럴 때는 명나라에 사절을 보내고 이것을 알려서 책봉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정통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명예 연호 같은 거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런 책봉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조공품을 보냅니다 하고 정기적으로 조공품을 보내고요. 여기까지는 사대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뀌면 해요, 명나라가. 명나라는 하사품을 또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명예 권위를 인정한다는 형식적인 성격이었고요. 오히려 조공품과
그 회례품의 교환이라는 공식적인 교역을 통해 조선은 명예의 그런 선진 문물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었고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정 운영에 있어서 명예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역사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요. 조공책봉의 관계 속에서도 조선은 우리 조선만의 한민족만의 이런 역사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 명나라의 언어를 쓰진 않았잖아요. 중국어 쓰지 않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죠. 한자를 쓰다가 이두를 쓰다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용비 어천가 같은 것들을 지은 것을 모아서 우리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또 고유 문화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조선은 이런 명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삼강오륜 같은 유교 문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교 문화들은 조선 사회의 기틀을 형성을 하는 운영 원리로서 작용을 했고 또 16세기 이후에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조선 또한 명나라 못지 않은 중화 사상이다. 그러니까 작은 중화이다라고 하는 소중화 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명나라 못지않은 문화국가라고 조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나라와는 이런 4대의 관계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교린 정책을 썼는데 다른 기타 국가들에는 교린 정책을 썼는데 먼저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당근과 채찍에서 채찍이죠. 무엇을 설치했냐면 네, 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세종 때에 이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들을 모두 더 그 위쪽으로 몰아내고요. 사군과 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보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바로 사군과 육진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런 여진과의 국경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확보했던 이 사군과 육진에는 삼남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거주민을 토관으로 임명을 해서 민심을 수습을 하였습니다. 토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한 관직입니다. 여러분. 사군에는 최윤적 장군이, 육지는 김종서 장군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어떤 회유책을 썼는가? 귀순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귀순한 여진족에게는 관직이나 그리고 땅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그 조선인으로서 동화시키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경성과 경원 지방에서는 무역소를 열어가지고 여진족의 물품과 조선의 물품을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인이 우리 조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 토벌해버리는 강경책도 펼쳤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본과도 교린 정책을 맺었는데요. 교린 원칙에 따라서 일본한테도 강경책과 회유책을 모두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마도를 정벌해버려요. 대마도를 쓰시마섬이라고도 하죠. 정벌해버렸습니다.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세종대왕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어떤 회유책을 사용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일단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일본이 먼저 조선에게 우리 너네와 무역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하면서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에 뭐 식량과 의복, 면포, 서적 이런 거 제공했고요. 일본에서는 뭐 구리, 향로, 약재 같은 무기 원료나 기호품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또 이때 조선에서 8만 대장경을 일본한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 불교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포 아까 그 일본이 요청할 경우에는 제한된 교육을 허용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포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포, 제포, 연포 이 세 곳에서의 교역을 이 세 곳에서만 딱 교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삼포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어기고 침입을 하거나 외국어 침입을 하거나 괴롭히니까 계해약조를 맺어서 다시 맺어가지고 매년 50척의 배만이 왕래를 할 수 있고 여러 규정들을 더욱 추가해서 제한된 교역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해약조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해약조 이후에도 일본이 계속해서 교역의 확대를 요구하게 돼요. 하지만 조선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이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그리고 계약조에 따라서 매년 50척의 배랑 새삼이 얼마큼만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계속 두니까 일본은 굉장히 이것에 불만을 품고 이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서 주변 지역까지 다 약탈을 하고요. 해안 지역을 막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이제 교류를 하는데요. 어떤 교류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조선은 이제 일본과 여진, 명나라뿐만 아니라 류큐, 시암, 자와 이런 곳과도 교류를 해서 각종 토산품을 다 받아들였고요. 의복이나 면포, 문방구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류큐와 좀 교류가 많았다고 해요. 류큐와 교류를 많이 해서 유교 경전이라든지 불경, 불상 같은 거 문화적인 것들 모두 전해줬고요. 하지만 16세기 이후에는 일본의 방해로 조선과 류큐 사이의 직접적인 교역은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 북경에서 만나 표류민 송환을 협의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점, 류큐와는 더욱더 좀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4대 관계와 교린 관계를 병용하는 4대 교린 정책이었다. 그래서 명나라와는 4대 관계를 맺었고, 하지만 실리를 추구했고, 독자적인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점. 여진과 일본에게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서 사용했으며, 여진 같은 경우에는 사군과 육진이 중요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점, 그 다음에 회유책의 일환으로 삼포를 개항하고 계약조를 맺었죠. 하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삼포 외란을 일으켰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